네가 서울에 산다는 의미를 알아? 지방 가면 네가 인간 구실이나 할 것 같아? 공간, 땅, 지위의 세습, 그걸로 갈등? 그것이 전체적인 작품에 흐르는 한국인의 지금의 미묘한 감정들. 사나운 폭우가 지옥도처럼 여겨진 건 작년부터였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를 듯 내리꽂히자 상조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사흘째 멈추지 않는 비 때문에 논과 밭이 침수 위기에 놓였다. 82살의 이상조는 평생 해온 농사를 멈출 생각이 없었다. 신발장의 우비를 챙겨 입곤 자전거에 올라탔다. 칠흑 같은 어둠을 자전거 랜턴 하나에 의지해 헤쳐나갔다. 작년 6월 16일 큰아들 형진이 세상을 떠난 여름부터 예년과 다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잘생긴 외모에 공부도 잘했던 부부의 자랑거리. 큰아들을 떠올리자 상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였다. 빗방울이 비닐하우스를 우두두 두드리는 소리와 천둥 소리 사이로 묘한 울음이 스며들었다. 오싹한 한기가 퍼지며 알 수 없는 시선이 등줄기를 훑었다. 꺼내줘. 물기를 내던 상조의 귓가에 목소리가 스쳤다. 얼굴에 빗물을 훔치고 나자 밭 한가운데 서 있는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형체는 성냥에 불을 붙이고 있는지 작은 불꽃이 커졌다 금세 빗줄기에 사그라들기를 반복했다. 상조는 본능적으로 낫을 집어들었다. 검은 형체는 상조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서히 허리를 숙여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 밭을 벗어나 마을 골목길로 사라졌다. 상조가 그 사람이 있던 자리로 가보자 쓰러진 소주병이 하나 보였다. 상조가 소주병을 집어들자 그 아래 타담한 5만원권 지폐 한 장이 보였다. 지폐의 눈에 익은 한자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형진. 죽은 상조의 첫째 아들 이름이었다. 소주병 주변에 붉은 꽃잎이 떨어져 있었다. 상조는 예산일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상조는 다급히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 형용에게 연락을 넣었다. 일주일 후 형용은 꼬박 3시간을 운전해 고향 부안으로 향했다. 오후 5시쯤 고향집에 도착해보니 여동생 성희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진 낯빛이 좋지 못했다. 내 형이 왜 죽었지? 네? 네 형이 다른 이유로 죽은 것 같아.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까 하니 크지. 아버지, 제발 그런 말 좀 마세요. 밖에 성희한테도 자식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네 형 누가 죽인 거다. 한바탕 소동 후 형용은 예전에 형과 함께 쓰던 작은 방 바닥에 엎드린 채 형의 졸업 앨범을 넘겨봤다. 자신보다 왜소해 보였지만 강단이 있어 언제나 형용을 제압했던 형진. 온 집안의 기대를 받던 형은 의사가 아닌 지역 국립대의 국문과를 갔다. 그리곤 공무원 시험을 봐서 시청의 토지정보과에 7급 공무원이 되었다. 이런저런 형에 대한 생각에 빠져있던 형용. 늘 베개 옆에 두던 라디오에선 그날 불가리아 전통음악이 나오고 있었다. 끼익. 거실 미닫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형의 발소리가 들렸다. 형이 진흙탕을 건너온 듯 더러운 발로 방으로 들어왔다. 단정한 평소 모습과 너무 달랐다. 그런데 형의 모습이 19살이 아니라 죽기 전 44살의 형진의 모습이었다. 피곤해. 아씨 피곤해 뒤지겠네. 뒤져버리겠네. 아 피곤해. 나지막히 중얼대는 형진의 얼굴은 정말로 40대의 모습이었다. 그때 형진의 손이 이불에서 나와 형용의 발목을 세게 붙잡았다. 이불에서 고개를 내민 형의 얼굴은 무덤에서 나온 듯 부패해 있었다. 벗어나고자 발을 세게 당기자 형의 손목이 덩달아 떨어져 나갔다. 나 좀 꺼내줘. 형용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고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이 막힌 채로 끙끙대던 형용은 거실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악몽에서 깼다. 식은땀을 흘리며 방 안을 둘러보던 형용의 눈에 서랍 밖으로 삐죽 나온 봉투 한 장이 보였다. 봉투를 꺼내자
겉에 적힌 시 같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삶을 빌려 목숨을 이으니 죽음을 남겨 어둠에 바치노라. 악인은 탐하고 혼은 흩어지고 산자의 탐욕은 죽은 자의 재물이 되어 굶주림에 묶인 자를 스스로 인멸에 이르게 하노라.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 대장이 함께 들어있었다. 전라북도 군산시 청사동 387-2번지. 토지 정복과에 다녔던 형이 죽기 전에 남몰래 군산에 땅을 하나 샀다. 그것도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몰래 산 땅. 형용은 그곳이 어딘지 궁금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과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인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크라임복스 시간인데요. 네, 김태희, 임지연 씨 주연으로 제작이 됐던 소설 마당이 있는 집에 김지연 작가님이 신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작품인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보기나 댓글 링크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뒤로는 이제 챕터마다 이렇게 배경이 바뀔 건데요. 저희가 브리핑 첫 번째 챕터에서 살펴본 이상조의 집에 있는 그 미스터리한 배경으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좀 숨산하죠? 네. 수산하다고 해야 되나? 너른 농경지에 뜬금없이 집이 있는데 네. 약간 그 폐가는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의 네. 그런 공간이 주인공의 가족의 그와 연결되는 땅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살펴본 내용은요. 82세 이상조가 죽은 첫째 아들과 관련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둘째 좀 불러라. 그래서 둘째 이형용이 고향집인 부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형용이 형인 형진이 죽기 전에 숨겨놓은 땅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내용까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역사, 특히 이제 불행했던 역사와 관련된 미스터리 스릴러. 네. 주로 일제시대와 연결되고 45년, 50년 넘어서의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이념에 의한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나타나는 일종의 원한과 그와 연결된 귀신 뭐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흥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특히 이 배경이 되는 지역적 공간이 상당히 지금도 다양한 어떤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 흥미를 끌만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영화로는 파묘가 굉장히 흥행을 했죠. 일본과 관련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역사 오컬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컬트 미스터리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김진영 작가님이 원래 이제 영화를 하셨던 분이셔서 이제 소설이 잘 돼서 소설을 지금 쓰고 계시고 영화 연출도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영화처럼 한순간에 그냥 요새 완독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책을 사놓고 끝까지 안 읽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3시간 안쪽이요. 네. 실제로 화장실도 한두 번 갔나? 네네네. 정도로 앉아갖고 쭉 읽었어요. 이게 전작이 마당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의사 남편하고 똑똑한 아들이 있는 주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완벽한 가정을 꿈꾸면서 완벽한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에서 뭔가 시체 썩는 냄새가 마당에서 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라는 공간과 홈이라는 개념을 이제 막 섞어가지고 풀어내는 이야기인데 이번 편은 땅이라는 그런 공간 위에서 가문, 이제 이상조 가문의 그리고 이 앞서서의 위선대의 이야기까지 펼쳐지는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이제 이 씬에 가문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형적이죠. 이상조라는 인물은 전형적으로 땅에 대한 애착. 농사꾼. 그렇죠. 네. 전통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그런 것보다는 성공. 그로 인해서 뭔가 현대적인 어떤 것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대적인 형태를 확실히 그 이상조라는 인물은 캐릭터가 확실한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세대는 갇혀 있잖아요. 네. 크게 성공도 못해. 근데 우리가 땅 투기를 해서 뭐 그것도 성공 같지도 않아. 그런 어떤 한국 사회에 굉장히
축된 것을 보여주는 캐릭터들 네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조라는 82세 인물은 농사꾼이고 그리고 이제 장남, 땅에 대한 이제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오고요. 죽은 첫째 이영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의 기대주였는데 기대만큼 뭐 그렇게 의대에 가진 않고 갑자기 집안 국립대에 가더니 공무원을 한다고 하더니 간 곳이 토지정보과입니다. 7급으로 들어가서 땅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땅을 샀는데 죽었다.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일까 하는 궁금증이 또 이야기의 주요 테마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이형용 같은 경우에는 첫째만큼의 기대를 항상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홍보팀에서 정리해고가 된 그러니까 밑에 후배들을 놔두고 그러니까 능력이 그만큼 뭐 되진 못했던 그래서 퇴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은 역시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운이다. 그렇죠. 그리고 물려받은 땅, 뭐 청약받은 뭐 로또 청약 이런 걸로 굴러가는 거지. 그런데 형이 땅을 남겼네. 여기 눈이 확 꽂히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하나로 연결이 쭉 연결이 되죠. 네. 땅과 연관된 욕망과 갈등과 네. 그리고 이게 장르로 따지면은 약간 공포 미스터리 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공포 씬의 연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시작 장면에도 뭔가 뭐 비위가 꽉꽉 오는데 막 논에서 뭔가 무슨 어떤 귀신 같은 게 종교적인 나타나고 네. 뭐 공포, 막 꿈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네, 환상신도 있고 이게 환상이야, 현실이야 왔다 갔다 하고 막. 딱히 우리나라의 농촌과 이게 완전히 미심도 아니고 완전히 꼭 현실도 아닌 네. 어스름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무슨 땅의 터, 기운, 뭐 몇 자리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고 믿고 있는 정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섞여 있습니다. 현실과. 네. 그 예를 이런 거예요. 그 땅 사지 마. 네. 그 집 사지 마. 저는 샀어요. 그때 말씀하신 네, 그 집. 네. 그 집 사지 마. 왜? 네. 뭐 한 몇백 년 넘은 은행나무가 그 우리 저기 동네에 있었어요. 네. 사지 마. 귀신 들었어. 그게 거기가 사실 당집이었거든요. 네. 당집이었는데 샀어. 사시고 어땠어요? 그 사실 때? 뭐 딱히 뭐 안 된 것도 아니고 네.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쏘쏘였어요. 네. 그리고 뭐 옆집 나무 잘라달래. 네. 그 사람도 잘랐지 말래. 잘랐지. 싹둑 잘라갖고 네. 거기에 무당이 들어왔어요. 지금 무당이 살아요. 그 집에요? 네. 그 무당이 무조건 이 집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네. 느낌상. 네. 네. 그 저기 나무를 잘랐는데 네. 그럼 이게 당신 주인이다. 네. 이게 난 미련 없이 팔았어요. 어제도 가봤더니 네. 무당 잘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의 정서 비슷한 거예요. 그쵸. 네. 땅에 뭐가 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앞에 있는 그거를 제거해 준 어떤 수단일 뿐인 거고 네. 은행나무를 프로파일러가 잘라줬기 때문에 무당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길을 그 사람은 먹고 잘 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상조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과연 형진이 산 땅 어떤 곳이었는지 동생이 형이 샀다는 그 군산의 청사동 땅으로 향하는데요. 이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벗어나 바다 근처로 접어들자 길이 점점 좁아졌다. 낡은 주택들 사이로 난 골목을 지나 오르막을 올라가니 울타리로 둘러싸인 땅이 나타났다. 꽤 넓은 대지에 폐가가 되어버린 오래된 가옥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땅을 형이 왜 샀을까? 차에서 내려 울타리를 지나 폐가로 다가가자 연기가 나고 있었다. 무너진 기둥 옆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작은 소반과 사과, 녹아내린 초, 조금 전 태운 종이의 재가 바람에 흩날렸다. 누구세요? 저 여기 땅 주인입니다. 남의 땅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형용을 보더니 놀란 기색을 보였다. 알고 보니 남자는 형진의 지인인 윤필석. 필석은 아귀들의 굶주림을 풀어주고 떠나지 못한 영혼이 원하는 곳을 향하게 한다는 우란 분재를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필석은 그 땅에서 형진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형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업은 그대로 무산됐다. 필석은 형용에게 땅을 팔 거라면 자신에게 팔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거라고 한다. 고급 세단의 짐을 정리하는 필석을 보던 형용은
돈이 되는 땅이라는 생각이 든다. 형용은 필석을 붙잡아 세우고는 형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묻자 필석은 형진이 그곳에 특별한 집을 지으려고 했다고 한다. 형용은 형의 계획을 자신이 실현하고자 한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필석에게 의존하고 그 땅에 군산에서 먹힐 만한 적산 가옥 느낌의 일본식 가옥으로 베이커리 건물을 올린다. 폐가 가운데 있는 100년가량 된 일본식 삼나무를 그대로 기둥 형태로 유지하자는 것도 필석의 의견에 따른 것. 형용의 아내 유화는 그런 남편이 어딘가 마뜩치 않다. 베이커리 가게의 이름은 유메야. 유화는 남편 형용의 성화에 서울 생활을 급하게 정리하고 군산 생활을 시작했다. 유화의 부모님은 서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밀려나는 것에 비유하며 딸이 패배했다고 힐난한다. 유화는 그런 부모에 대한 반발심 때문인지 군산행을 어쩌면 쉽게 결정했다. 실제 유메야 주변 상권을 보니 유명한 중국집 같은 것은 있으나 풍경 좋은 베이커리는 없었다. 언덕 아래 성창루가 문전 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고 유화는 기대 이상의 성공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성창루 앞에 있던 유화에게 중국집 앞치마를 맨 노인이 다가왔다. 저 아주머니, 저기 위에 커피숍 공사하는 땅 있잖소. 거기 안주인이시죠? 네, 제가 아직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 땅은 먹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렇게 폐허로 남아있는 게 몇 년인 줄 압니까? 무려 70년이요, 70년. 70년 넘게 주인이 아무도 쓰지 못하게 꽁꽁 묶어뒀던 땅을 왜 뒤집어 놓냐 이 말이에요. 중국집 노인은 그 땅을 70년 동안 안 팔고 아무것도 짓지 않은 땅 주인인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한다. 무당 할매가 그 땅을 그대로 둔 이유는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이라는 것. 당신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이기겠다는 거요? 두 번째 챕터의 배경인 언덕 위에 있는 청사동 땅의 이미지가 저희 뒤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데가 일본식의 가옥이 폐허처럼 남겨져 있더라. 군산 그 근처는 예전에 미국 반출이 굉장히 심했던 데입니다. 네. 그 부안 군산 거기는 아주 곡창 중에 곡창이잖아요. 호남의 곡창. 쌀이 많이 나니까 일제가 미국을 일본으로 빼돌렸어요. 네. 당연히 거기에는 그거를 주도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 네. 일본인들 그들이 잘 살았죠. 거기서 저택도 이거 지금 적산 가옥이라고 합니다. 적의 재산인 네. 가옥이 아직도 문화재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식 가옥들이 있는 그런 느낌의 것입니다. 네. 군산이라는 지역이 이 작품의 주제이자 테마이자 배경이자 그렇죠. 네, 하는 곳이죠. 폐가에 있는 청사동 땅에서 형의 동업자라고 하는 필석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필석과 이야기를 나눠서 형이 남기자고 했던 그 특별한 건물 내가 올릴 거야. 그 땅의 운을 내가 받을 거야. 이 땅에서 과거에 일본인이 굉장한 부와 재산을 늘렸다면서 나도 얻을 거야. 그리고 베이커리, 왜냐면 아내가 제빵사이기 때문에 베이커리를 짓고 아내랑 이렇게 동업을 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의 컨셉이 이 군산의 배경이니까 관광지, 일본식의 어떤 그런 적산가옥의 테마로 지으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적산가옥의 느낌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군산의 제일 그 언덕 위에요. 그러니까 네. 주변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뭐 영이든 네. 뭔가란 거죠. 근데 그 기운이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본인도 부자가 돼보고 싶다. 참 희한한 거는 동생의 부인이 네. 제빵사 파티시였잖아요. 네. 떡집이었으면 먹혔을까요? 떡집이었으면 이게 언덕 위까지 가서 떡을 먹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빵이니까 서구죠. 네. 빵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빵이라는 그렇죠. 게 네. 그런 것도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지만은 네. 아마 이게 그 김지정 작가 그런 설정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꼭 항상 이때쯤에 욕망이 생길 때쯤에 작품에 나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거기는 그렇죠. 네. 사람 죽어나가는 데인데 거기 가면 안 된다. 맞아요. 네. 근데 꼭 거기서 뭘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야 니들은 다 하면서 니들은 장사 잘하면서 왜 난 못하게? 왜 이 나쁜 사람들? 니들이 그 소문 퍼뜨린 거지. 나는 그래도 뭐 일본 귀신이든 내가
내가 부자가 돼야 돼라고 하는 이 욕망과 주변 사람의 갈등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충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윤필석이라는 그 형의 친구, 지인 정도로 나오는 이 사람은 직업이 공간을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테마가 땅 그렇죠.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고 주도적으로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파묘에서는 지관인 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지관 같은 거예요. 그 땅이 뭐고 뭐 그래서 뭘 하고 뭐 거기에 뭐 이런 걸 연결시켜주는 어떤 사람. 네. 그리고 그 연결시켜주는 약간 느낌이 음산하고 이런 느낌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 배경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그 땅에 갔더니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뭔가 재 같은 걸 뭘 하고 올리고 있었죠. 예, 있더라. 예. 그래서 뭔가 땅의 기운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도 할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잘생긴 느낌, 그러니까 멀끔한 느낌인데 둘째 며느리 이 형용의 아내인 신유화 느낌에서는 뭔가 좀 쎄한데? 그렇죠. 예. 네. 라는 약간 걸 좀- 쎄한데 네. 자신들을 도와주는 건가 안 도와주는 건가 하는 갈등적 상황. 그 사람의 심리 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신유아라는 둘째 며느리이자 형용의 아내로 나오는 인물은 앞서 말한 제빵사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서울 토박이에서 딸을 막 공부시켜서 했는데 야 군산에 간다고? 탈서울 이꼴 패배야. 그렇죠. 내가 그러려고 너 이렇게 키웠니? 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심으로 군산 갈 거야. 남편 따라 갈 거야라고 해서 훅 와버리게 되죠. 네. 이게 지금 형용과 유화의 조합도 좀 대단해. 네. 형용은 지방대를 나와갖고 겨우 그 대기업에 어떻게든 뭐 들어갔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진골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육두품. 그렇죠. 육두품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럼 누가 봐도 부장도 못 달고 잘릴 거라고는 다 알아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부인도 똑같아. 부인의 부모님은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하나 있었어.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두세 배 올랐을 거예요. 근데 딸 자식 때문에 그걸 줄였어. 줄였으니까 그 이득을 못 받지. 그럼 딸이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딸은 군산 간다고 그러고. 그죠. 교육받고 네. 먹고 튀었어. 지방으로 가. 네가 서울에 산다는 의미를 알아? 서울에 사니까 서울 교육을 받았지. 지방 가면 네가 인간 구실이나 할 것 같아? 이런 느낌. 계속 뭐냐면 공간, 땅, 그걸 통해서 지위의 세습, 그걸로 갈등. 이 두 부부 사이에 그것이 결국은 이 전체적인 작품에 흐르는 네. 한국인의 지금의 미묘한 감정. 네. 지금의 땅에 대한 생각들을 그렇죠. 가지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저희의 배경인 군산에 있는 이 땅으로 모든 것이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책으로 이 작품을 이제 보잖아요. 책으로 보면 이제 책의 첫 그 챕터마다 첫 장에는 이게 기사 스크랩 같이 이렇게 요약이 된 기사 한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지고 다음 장 나가도 이제 기사 한 장이 나가고 다음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기사는 조선시대에 발간된 신문의 기사예요. 강점기 때. 네, 일제시대 때 네. 아마도 뭐 지금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뭐 그런 느낌의 네. 기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1932년에 네. 전북 군산부 청사정 남쪽 해변에 자리한 언덕 위에 이치카와 다케오라는 사람이 이 신저택의 중국에 들어갔다. 이 사람은 이제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이제 미국을 반출하면서 미국 반출상이죠. 네, 그래서 호황을 누르면서 재산을 올리는 그런 인물. 그래서 황국 신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다케오 씨가.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조선의 좋은 땅에 제일 위에다가 일본식 저택을 짓고 네. 사는 부호가 된 거예요. 네. 한국의 조선의 쌀로. 이때 저는 완전히 파묘가 생각이 많이 네, 나긴 그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예. 왠지 뒤탈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뭔가 하면은.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확 주죠. 네, 그래서 이 땅에 뭔가 좀 기운이 안 좋은데 그건 과연 주체가 누구일까? 파묘에서도 보면은 이제 누가 나쁜 놈이고 어떤 원혼이고 뭐가 어떤 관계일까가 궁금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작품에서 소개하는 것 외에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네가 용의자일까? 제가 용의자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추적 들더라고요. 스릴러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네. 쫓아가서 확인하고 다음 단계 이런 비밀을 찾아가는 느낌. 그게 스릴러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유화가 마을 사람들에게 언덕 위 땅의 저주를 이제 듣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 죽은 첫째 아들의 아내 혜령이 등장합니다.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혜령은 딸 수인의 손을 잡고 현관에 나타났다. 첫째 며느리였으나 유화보다 나이가 어렸던 혜령은 유화에게 언니라고 불러왔다. 혜령은 수인의 손을 이끈 채 집안 구석구석을 유화보다 앞서 둘러보기 시작했다. 여기 전세죠? 혜령의 말투와 태도에 유화는 불쾌감을 느꼈다. 언니, 아버님 땅이요. 사실 33.3%는 우리 수인이 거잖아요. 그쵸? 시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벌써 기정사실화하는 혜령. 혜령은 평생 말썽 한 번 안 피운 형진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애딸린 여자였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남편이 죽기 전에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는데 그 돈이 행방불명이에요. 지금도 대출이자가 나간다며 돈의 행방을 찾고 다닌다는 혜령. 유아는 그 1억이 청사동 땅을 매입하는 데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수수께끼를 남긴 건 아닐까. 그걸 풀면 뭔가 큰 보상이 따라올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혜령의 등장으로 뭔가 불안해진 유아는 한편으로는 베이커리 창업을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빵 기술을 가다듬는다. 카페 라프렌에서 함께 일하는 준섭은 군산 토박이로 문제의 청사동 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혹시 거기서 사람이 죽은 적 있어요? 거기가 귀신한테 산 사람이 잡아먹힌 곳이라고 유명해요. 준섭은 학생 때 애들과 공포 훈련을 한다며 찾아갔던 일화나 그 터에 들어갔다가 미쳐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 등을 해준다. 근데 작년도 거기에서 진짜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땅을 사서 뭘 해보려던 남자가 갑자기 땅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비명 행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아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진다. 작년에 청사동 땅을 사고 죽은 남자라면 그건 형진이었다. 유아는 당시 형진이 군산 어딘가의 도로 위에 쓰러졌고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했다. 쓰러진 위치보다는 경위와 원인 규명이 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유아는 이제야 어디에서 그리고 왜 형진이 쓰러졌는지가 궁금했다. 유메야 터에 다시 간 유아. 공사는 도면도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식 목조 가옥 구조의 전통을 살린 디자인으로 가운데는 남편 형용이 살려놓자는 100년 된 일본 삼나무 기둥이 있었다. 유아는 그 기둥에서 처음부터 묘한 기운을 느꼈다. 기둥을 살펴보던 유아의 눈에 벌레 먹은 구멍 사이 누군가 칼로 새겨넣은 글씨가 보였다. 한자였다. 이일웅. 그 순간 텐마루를 지나가는 검은 형체.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유아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유아는 숨소리조차 삼킨 채 움직임을 멈췄다. 남자는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일본인들이 입던 옷을 입고 있었다. 겁에 질린 유아에게 남자가 외쳤다. 대대게.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형용의 번호를 눌렀으나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유아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드니 남자는 어느새 텐마루가 아닌 홀 중앙에 서 있었다. 대대게. 그 남자가 고요를 가르며 유아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자, 세 번째 챕터의 배경 유메야라는 건물의 내부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뒤에 펼쳐 놓고 있습니다. 약간 그 저택 안을 개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식 느낌으로. 예, 개조라기보다는 있는 걸 그대로 그래서 조금 바꾼. 네, 여기서 베이커리를 하게 되고 여기 빵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선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를 AI로 만들다가 포기한 부분이 중앙에 거대한 삼나무 기둥이 오래된 100년 된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사실 유아가 처음에 이 리모델링 할 때부터
아, 저 왜 이거 왜 안 잘랐어? 왜냐면 음습한 기운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남편이 형용은 필석의 말에 필석이 그러는데 이거 그 약간 랜드마크 그리고 약간 상징적으로 이 오래된 느낌을 살리는 게 오히려 잘 될 거야. 그래서 놔두거든요. 그 상황이 이 소설을 관통하죠. 네. 형진의 아내 혜령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혜령이 계속 유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는 땅의 저주에 한 발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책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그렇죠. 저희가 오늘 좀 다루게 됩니다. 혜령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무당 백월이라는 사람도 사실 저희가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해령은 재혼한 형태죠. 사별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형진하고 재혼을 했죠. 형진은 초혼인데 네. 이 해령은 자기 전 남편의 자식이 있는 네. 재혼한 여성입니다. 네. 희한하죠. 왜냐? 형진은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그리고 공무원이고. 근데 왜? 혜령에 대한 묘사는 처음 묘사는 이렇게 나와요.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볼품 있는 그런 것도 재산이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자식도 있고 그 자식은 또 상조 자기 핏줄이 아니니까 네. 싫어해. 이상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쟤한테 유산 주기 싫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집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어떤 존재. 조금 더 역사적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 이 공간은 조선이란 공간에 들어오면 안 됐는데 들어와서 일본인들이 미국을 수탈해 갖고 하는 그러면 해령과 해령의 자식은 이상조의 혈연에 들어와서 다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싫어해. 네. 이게 참 묘하게 음. 김지영 작가는 섞어놓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저희가 결론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구조와 인물과 역사적인 게 되돌이표처럼 돌아가는 식으로 그걸 나오죠. 구조적으로 네. 김지영 작가는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 1장의 챕터 제목이 악귀입니다. 악귀. 근데 해령을 처음 설명할 때 묘사 중에 하나가 이 여자는 굉장히 식탐이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나와요. 아기 귀신이 먹어도 허기짐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귀신이잖아요. 즉 이상조 집안에 들러붙은 귀신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 해령이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작품을 또 관통하죠. 네. 해령의 존재 자체가 당시에 일제가 아기처럼 조선의 재산을 계속해서 식탐으로 네. 미국을 수탈해 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도돌이표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백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령의 부탁으로 뭔가 이제 어떤 뭐 영혼의 어떤 그런 거를 막 조작하고 주술하고 부적 쓰고 막 이런 인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외모가 하필 저희가 1장에서 그 비 오는 그 논밭 위에서 뭔가 지폐에다 불을 태우고 사라진 그 긴 검은 머리의 남자. 그 외모랑 흡사한 백월인가? 그래서 왜 그게 두려운 존재가 되냐면 네. 형진의 죽음과 관련 있지 않나? 네. 라고 하는 걸 상조가 의심하는. 살을 일명 날린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두려움과 공포와 이거는 이 집안에 연결되는 네. 이렇게 되는 느낌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곡성으로 치면은 뭐 황정민이 살을 날린 거야 아니면은 천호희가 살을 날린 그렇죠, 거야 예. 막 이런 것처럼 가는 것처럼 이건 직접 책을 읽어보시고. 네. 이 작품에서는 계속해서 용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의 의심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이 진행되면서 인물들의 뭐 심리가 바뀌는 부분들도 좀 나와요. 그렇죠.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형진의 존재. 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장남, 네. 집안의 기동. 그러면 전통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가는 형진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의외의 그러니까 모범생 모습 뒤에 의외의 모습이 감춰져 있더라. 그런데 네. 사실은 저희 큰아버지, 돌아가신 큰아버지도 그렇고 네. 장남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반영이랄까? 술 먹고 도박하고 네. 사람 패고 이게 기대를 받았는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자아가 표출하는 다른 모습들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작품이 중간에 장면을 확 흐트러 버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둘째 형영도 점점 이 유메야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또 나오게 되고요. 뭐가 이게 탐닉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독된다는 표현도 되고 아니면 뭔가 가스라이팅 되는 느낌도 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것이 이 작품을 관통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유화가 저희가 이제 앞 챕터 마지막에서 그 보여줬던 그 장면 이 유메야 건물에서 들어있는데
일본의 전통 옛 복장을 입은 이상한 존재가 등장하더니 데테이케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구급차도 오고 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유아가 핸드폰으로 그걸 찾아보니까 나가라라는 뜻이다. 저희 책의 제목이죠. 제목입니다. 네, 여기서 나가. 네. 이 집에서 나가라는 의미도 되고 네. 조선에서 나가라는 의미도 되고 네.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는 의미도 되고 굉장히 이중 삼중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이제 군산이란 땅, 그 침입이라는 것의 주체, 유메야라는 곳이 원래 있었던 땅의 주인, 그 이케치와 다케오라는 인물이 건물을 올렸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서로 빙빙빙빙 도는 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 책을 읽으면 그 배경에 대한 얘기 설명을 좀 합니다. 네네. 네. 그 존재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 작가가 아이디어를 얻은 이 소설을 쓰게 된 아이디어를 얻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저희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포 없는 선에서 이 책에서 보면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고 꺼내줘라고 하는 갇힌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울타리와 집과 뭘 짓고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거기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구분을 보면은 또 다른 레이어의 작품의 깊이를 또 한번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메야에 나타난 일본인은 누구이며 이 땅에 얽힌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조 일가에겐 어떤 결말이 벌어질지는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댓글에 구매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타고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신영 작가님의 신작 여기서 나가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작품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의 느낌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 간의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난 다음에는 좀 반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대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면 참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미에 작가의 말이 나와요. 끝에. 근데 작가님께서 이 어느 보통 이제 작가들은 이제 자기 통조림이라고 하죠. 자기를 통조림 안에 가두고 거기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공간에 가서 글을 쓰셨대요. 근데 거기가 밤이 되면 이제 자연 풍광인 대신에 밤이 되면 빛 때문에 방충망에 막 벌레들이 다다다닥 붙는데 저기 그 벌레가 너무 무서웠다. 근데 그게 사실 침입이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통 그런 문학을 집필하는 데는 산 골짜기나 이런 데에 네네. 지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침입한 거예요. 그 벌레의 공간에. 그 자연에 인간이 침입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거기서 글을 쓰다가 방충망에 붙은 벌레를 보고 네. 침입이 무서워. 네.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중적 의미죠. 이중적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공포의 산물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흔히 뭐 미드 보면은 Get off my property.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항상 침입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미국인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게 공포라는 지킨다는 것이 본능적인 감각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아이러니하게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준영 작가님 책을 말씀을 막 쫙 드렸는데 진짜 영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책이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 작가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냥 네. 작가, 소설 작가랑. 소설가가 쓴 느낌하고 좀 달랐던 그렇죠. 영화적인 또 그런 흡입력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냥 휘발되는 게 아니라 곰곰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현재의 사람들의 땅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역사적인 것 안에서의 이것이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고 있는 것까지 생각해 볼 것까지 있는 그런 책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책을 한번 다시 추천드리면서요. 저희 크라임북스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